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중입니다. 이제 고령 운전자는 자격 여부에 따라서 고속도로 운전을 못할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잘 보셔서 피해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앞으로 운전면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게 옳은지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댓글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령 운전자가 도로에 나섰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 판단 미숙 사고 등이 따르면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청년층과 고령층의 사고 비율을 제대로 따져본 게 맞는지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사고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고로는 서울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가 있습니다. 해당 사고 역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오조작 사고로 밝혀졌고 운전자는 70대 고령자였습니다. 다른 사고로는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가 사고를 냈고 사고 원인은 급발진이 아닌 페달을 잘못 밟은 오조작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발진이 아니었는지는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7%에 달합니다. 이런 통계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고속도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인지력과 반응 속도, 시야 확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테스트에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자동차 제조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기능을 탑재하거나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특정 구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설정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이 가능한 시대는 끝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연령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 즉 실제 운전 능력을 중심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고속도로 운전 제한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이 귀원하는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화물, 버스 등의 고령 운수업 종사자들의 자격 유지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령층을 포함한 운수업 종사자분들의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형식적인 검사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을 가려내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검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부적합 판정 기준도 강화됩니다. 재검 횟수도 제한되어 반복 응시를 통한 무분별한 합격은 어려워집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검사 장비를 통해 화면만 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VR 기반의 실제 운전 상황 시뮬레이션 평가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로써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반응 능력과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체 검사로도 자격 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측정하는 통합 검사 체계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운전자를 위한 상시 적성 검사 체계가 구축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시력, 청력, 인지기능 저하나 우울증 소견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처럼 단순히 연령에 따라 검사 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 상태에 따라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수시 적성 검사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에도 최장 13개월까지 검사가 지연되었지만 이제는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검사 대상자 등록부터 결과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검진기관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홍보하게 됩니다. 또한 첨단 안전장치의 도입 기반도 마련됩니다. 특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장치는 차량 앞뒤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실수로 급가속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신차에도 점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이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단순한 유지 또는 반납 방식이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 변속 차량만 운전하거나 야간 운전은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 위험은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실운전 여부나 나이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운전 중인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실운전자 여부를 판단하여 인센티브 수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자체 예산과 국고보조금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강남구와 용산구처럼 서울시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로 30만 원, 48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통계만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오히려 20대와 30대입니다. 특히 과속, 신호위반, 음주, 난폭운전과 같은 위법행위에 따른 사고는 젊은 운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운전자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중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고령자는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지만 사고 건수 자체는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운전자는 운전 경험이 부족하거나 운전에 대한 과신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늦게 운전하거나 도심에서 과속급차선 변경,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위험 운전이 흔히 목격됩니다. 즉, 고령 운전자를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전체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운전 습관과 태도,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운전 능력 기반의 맞춤형 운전 제한 정책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운전 능력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고령자뿐 아니라 젊은 운전자 역시 스스로의 운전 습관을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건부 면허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간에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하되 고속도로는 제한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나 고위험 운전자의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동시에 운전자의 이동권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납하라고 통보하는 방식보다 훨씬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도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능력 자체를 평가해 안전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각 반응 속도, 주의 집중력 등 다양한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운전 중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와 제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부족했고 관련 법령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면제, 항정신성 의약품 등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약물 검사를 거부했을 경우 별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 성분이 검출됐는지 여부를 넘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 또한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준하는 약물 농도 기준이 마련되면 적발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는 것 역시 내 생명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운전 전 약물을 복용했다면 반드시 약효가 끝난 후에 운전하시고 특히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해 꼭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중심 교통 정책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주택가처럼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 구간에 대해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말 그대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 도로가 보행자 우선 구역인지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여기가 그런 곳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잦았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바로 차량 내 내비게이션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경로상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화면이나 음성으로 미리 알려주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사전에 해당 구간의 성격을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행자 입장에서도 차량의 속도가 낮아지고 경계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 보행자 우선도로 정책을 통해 사고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동시에 운전자의 경각심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도로의 성격까지 함께 인식하는 운전 습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차량 안 내비게이션도 운전자에게 이곳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임을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을 위한 변화도 함께 따라야겠죠.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도로를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는 보행자, 그중에서도 특히 고령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는 고령자와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 1초에 1m 이동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신호시간이 설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상대적으로 보행 속도가 느린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에게는 지나치게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초에 즉 70cm로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 신호시간이 더 길어지고 고령자도 충분히 여유 있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인근처럼 고령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적용됩니다.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런 장소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신호 체계를 1000곳 이상 개선할 계획입니다. 길어진 신호 시간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신호가 안 바뀌지 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걷는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에게는 단 몇 초의 여유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인식 개선과 협력이 함께 따라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신호시간 조정은 더 안전하고 여유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사고, 과속운전, 야간 시야 불량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기에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교차로 횡단보도 간격 조정입니다. 그동안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차량 정지선에서 최소 3m 이상 떨어뜨리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회전 시 보행자와의 시야가 넓어져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야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어두운 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활주로 형태의 점등식 보행자 표지병, 이른바 매립형 LED 경고등을 설치하는 구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리서도 사람이 건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죠. 마지막으로 과속 단속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지점 단속 중심, 즉 특정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에만 반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간 단속이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정 거리 전체에 걸쳐 평균 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구조와 단속 방식, 시인성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차로에서는 천천히, 밤에는 더욱 주의 깊게, 속도는 규정 내로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교통정책과 시스템은 결국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화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필수 정보들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